며느리가 내 손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인천 신포시장 한복판 강태준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장례식 날 금괴와 현금 1억 2천만 원을 들고 남자와 도망쳤다는 며느리. 그 여자가 빛바랜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 손을 한 채 뼈만 앙상한 손주들과 함께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배불러. 하은이가 더 먹어. 큰 손주 지훈이가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8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천 신포시장의 정오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튀겨지는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주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74해를 살아온 몸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죠.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양복 주머니에 넣은 손은 단정했습니다. 그가 작은 국수집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하나와 아이 둘. 그들 앞에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그릇을 세 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죠. 여자가 젓가락으로 국수 몇 가닥을 집어 작은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큰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그 윤곽, 그 자세, 국수를 먹이는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이수진.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죠. 태주는 몇 걸음 떨어진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옷은 빛이 바랬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8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죠.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요. 청소 일을 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말라 보였습니다. 큰아이의 티셔츠는 몸에 비해 컸고 작은 아이의 운동화는 발등이 눌려 있었습니다. 둘 다 국수를 먹으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살폈죠. 어머니가 더 먹으라고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배부르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8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남 민우의 장례식, 발인을 앞둔 그날 새벽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금고가 열려 있었고 금괴 6돈과 현금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함께 사라졌고요. 차남 준서 부부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진이 남자와 함께 차에 타고 떠나는 걸 봤다고 했죠. 아버지, 형수님이 남자랑 도망갔어요. 회색 제네시스를 타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준서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컸죠. 민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빈 금고와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태주는 수진을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흔적도 모두 지웠죠. 손주들까지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가 믿어왔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8년이 지나도록 인천에 있을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남자와 도망갔다는 여자가 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친 어머니의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죠.
태주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작아지고 골목에 묻히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진의 야윈 얼굴과 아이들의 마른 손만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내가 틀렸던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해를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확신이, 손주들을 외면했던 그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면.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민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민우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뭘 놓친 거니? 태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르는 시간도 잊은 채로요.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민우의 유품.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리했던 물건들이었죠.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쪽 벽 한 면을 차지한 드레스룸이 보였죠. 태주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원목 수납장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구석진 곳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상자였지만 마음에는 무겁게 눌렸습니다. 상자를 안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손질된 잔디밭과 소나무들이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죠. 태주는 한참을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뚜껑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시계였습니다. 민우가 대학 졸업할 때 선물했던 시계였죠. 태주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고요. 이걸 얼마나 소중히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우는 그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회의 때도 출장 갈 때도 늘 손목에 있었죠. 사고 당일에도 차고 있었을 겁니다. 시계를 내려놓고 다음 물건을 꺼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노란 메모지에 민우의 필체로 적힌 글이었죠. 태주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흔들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항상 태준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어주는 날. 태준은 메모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우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뒤에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죠. 준서의 말만 듣고 수진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내려놓고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죠. 민우가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우의 서명이 보였고
상대 회사 담당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에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민우가 왜 이 서류를 집에 가져왔을까요? 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만년필과 고급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민우는 왜 회사에 갔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금고는 누가 열었나? 수진이 비밀번호를 알았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준서 부부는 정말 수진이 남자와 도망가는 걸 봤나? 차종과 시간이 일치하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년 동안 묻어뒀던 의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메모지가 글자로 채워졌습니다.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적어놓은 질문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준서의 말만 믿었다는 걸. 수진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걸. 내가 믿어온 이야기가 틀렸다면.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떨림은 사라졌고 대신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준은 새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강준서, 아내, 회사 격리 김과장. 사건 당시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민우 비서, 회사 보안팀장, 장례식장 목격자들.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태준은 각 이름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증언 내용과 행적을 적었죠.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 3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질문 목록, 관계자 명단, 그리고 시간대별 동선 추정이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조명이 종이 위를 비쳤고 태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준은 그 종이들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빈틈이 보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준서의 증언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태준과 민우만 알았는데 어떻게 열렸는지도 의문이었죠.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겠어.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리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처럼 느껴졌죠. 민우야,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알아볼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믿어줄게. 진실이 뭔지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결연함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책상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 형사. 오랜 친구였습니다. 경찰에서 30년을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었죠. 태준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든든한 목소리였죠. 나야.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죠. 8년 전 일이야. 민우 사건 말일세.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형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조사하시려고요? 그땐 집안 수치라고 묻어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마네. 곧 자세히 이야기하지.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그 이틀 동안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가 보내온 자료들을 밤새 읽었고 메모지는 계속 늘어났지만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보다 그를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야윈 광대뼈와 손등의 상처들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고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던 그 손길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죠. 태주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지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최 형사가 추천한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태준의 심장을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현재 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빌딩 청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식점 주방 보조,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트 야간 계산입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떨렸고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3곳을. 네.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요. 아이들은 큰아이가 천식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석 달에 한 번씩 서울 대병원에 갑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태준의 숨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들도 있어서 매달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나갑니다. 큰아이 천식약만 해도 한 달에 18만 원이고 작은 아이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한 번에 45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는 여자.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는 걸까요? 1억 2천만 원을 가진 여자가 왜 그래야 할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아이들 병원비를 걱정해야 할까요? 태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이야기가 한 조각씩 부서져 내렸고 그 파편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수진이 청소 일을 한다는 빌딩이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도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5시 10분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빌딩 뒷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고 태주는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죠. 1시간 반 뒤 수진이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마저 지쳐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고 태주는 핸들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수진이 일한다는 음식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허름한 한식당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이 환히 보였습니다. 수진이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튀고 기름때가 묻었지만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고 주방 안쪽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뭔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그 고개 숙이는 모습이 태준의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가 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손주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태주는 최 형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고 최 형사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 씨의 통장 내역입니다. 아는 후배한테 부탁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은 3곳의 급여뿐이었고 출금 내역은 병원비, 월세, 공과금, 식비로 빼곡했습니다. 잔액은 늘 1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어떤 달은 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 흔적도 보였습니다. 회장님,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나 금괴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8년간 통장 거래를 다 확인했는데 큰 돈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달 적자였고 가끔 소액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낸 흔적도 보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려 차가 출렁거렸고 목구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고 그 침묵이 태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도둑이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한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겁니까? 최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준서 씨가 비밀번호를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제니까 어쩌면 민우 씨가 말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동생, 아들, 살아있는 유일한 아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어릴 때부터 형을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이 미웠고 회사 후계 구도에서도 밀렸으며 집안 대소사에서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을 때 준서는 늘 형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 씨 통장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서 씨 안내 통장도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기만 남았습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준서 통장, 준서 안내 통장. 둘 다요. 사건 전후 석 달치 내역을 전부 확인해 주십시오. 그날 밤 태주는 손주들이 다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고 차가운 벤치의 촉감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수진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했고 수진은 등을 토닥이며 접수 창구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었고 다가가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드가 거절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뒤적이며 현금을 꺼냈고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인 돈을 한참 동안 세었습니다. 간신히 금액을 맞춰내고 아이 손을 잡고 나왔을 때 수진의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태준의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외투, 그리고 아이를 꼭 붙잡은 손. 태준은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지른 죄가, 손주들에게 저지른 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축 처진 입과 그리고 눈물 자국.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 수진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민우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사흘 뒤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태상건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우가 죽고 난 뒤 회사는 준서에게 맡겨두고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볼 때마다 민우가 떠올랐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그러려면 8년 전 그날의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35년 전에 세운 회사였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태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일하던 층은 12층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우가 매일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급히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민우의 사무실이 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가슴이 저려왔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8년 전 CCTV 기록이 남아있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관 규정상 3년만 보관하게 돼 있는데 당시 민우 전무님 사고 관련 기록은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태주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남아있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보여주게. 팀장은 서버실로 안내했고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최 형사도 함께 들어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찾았습니다. 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12층 복도였습니다. 흑백 영상이었고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보시겠습니까? 그래. 영상이 빨리 감기로 재생됐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회의실로 들어가고 휴게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저기, 최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우 전무님입니다.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민우가 보였습니다. 8년 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걷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아들을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민우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쪽 카메라로 바꿔주게. 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휴게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민우가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컵을 꺼내고 커피를 내리고 설탕을 넣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기에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 전에 휴게실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팀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휴게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고 커피 머신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지만 화질이 나빠져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컵을 만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민우가 자주 쓰는 개인 컵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컵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봉지였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겁니다.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 이사님이 민우 전무님 컵에 약을 탔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서는 컵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민우가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계속 돌려보게.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시간대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4시쯤 민우가 다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고 비틀거렸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준서 이사님이 범인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약을 탔고 그 결과 민우 전무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생겼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했어도 영상으로 확인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주게. 태준이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팀장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안 돼.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질을 봤나? 준서가 뭘 넣었는지 정확히 안 보여. 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최 형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내부 자료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도 의문이고 변호사가 달라붙으면 흔들릴 수 있어. 준서가 그냥 설탕이나 크림을 넣었다고 주장하면 약물 검사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나? 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야 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준서를 직접 만나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압박해야 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위험합니다. 준서 이사님이 도망칠 수도 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 태준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상대할 거야. 팀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복사 완료했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최 형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기엔 약했고 확신을 주기엔 부족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야겠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준서가 그날 뭐라고 협박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해. 그리고 준서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워야 해.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주는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서를 직접 상대해야 했고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수진이 일하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마트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던 며느리에게, 도둑으로 몰았던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가는 손이 떨렸고 입구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며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게, 이렇게 도망치려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저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수진은 계산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8년 전 그날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어.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니. 아이들이 아프고 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게 지나간 일이냐?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발 말해다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지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그렇게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우 씨는 운전을 조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저하는 듯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다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서 도련님이 민우 씨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아버님 앞에서는 안 그러셨지만 민우 씨한테는 늘 차가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형을 질투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우 씨 회사 동료들을 만나고 사고 당일 동선을 확인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서 도련님이 알았어요. 제가 조사한다는 걸요. 그리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밤이었어요. 준서 도련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결국 아버지는 며느리보다는 살아있는 친아들 편을 들 거예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어요.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냐?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돈도 안 가져갔어요. 금고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어요.
그럼 금고는 누가 연 거냐?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도련님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준서가 형을 죽였고 금고를 털었으며 수진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억눌러왔던 슬픔이 이제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지친 눈.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준서의 말만 믿었으며, 자신이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확인하자. 민우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끝까지 밝혀내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주들한테, 그리고 민우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구나.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태준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있느냐? 보고 싶구나. 수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을 봐야겠다. 8년 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을 이제라도 봐야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마트 주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태준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태준은 그 손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민우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겠다고. 수진의 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고 계단을 올라가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이불 위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에 눈밑 그림자가 깊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천식 때문이겠죠. 작은 아이는 9살쯤이었습니다. 더 말랐고 창백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앙상한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고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 외면했던 핏줄이었습니다. 지훈이, 하은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애가 지훈이고 작은애가 하은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엄마를 믿지 않았고, 너희를 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지훈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수진이 태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 닮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뒤척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수진이 하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시란다. 하은이는 잠에 취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피곤해서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하은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를 닮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 아이들을 챙길게.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가 지켜줄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고 가끔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와 하은이의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민우 회사에 가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할 거야. 그리고 준서를 압박할 거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증언이 필요하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준서가 너한테 한 말, 너한테 한 협박, 그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그날 밤 수진과 아이들은 최 형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최 형사의 친척집이었고 준서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태준이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전화 너머 준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서를 만날 거네. 자네가 숨어서 모든 걸 녹음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태준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CCTV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낼 거다.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듣게 만들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태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준은 준서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았고 준서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 수진이한테 간 거 사실이냐?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을 위협했다더구나.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형수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도와준다는 게 위협하는 거냐? 위협이라니요. 오해이십니다. 태주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꺼내들었고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태주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죠.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태준이 노트북을 준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부터 보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준서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서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찬장을 열고 민우의 개인 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컵 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주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감기로 흘렀습니다. 오후 4시 민우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 벽을 짚고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 멈춰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태주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주차장 CCTV였습니다. 민우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앉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꺼는 모습.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장면. 태주는 그제야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 갔어.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탄 약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채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지.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형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 아니에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설탕을 넣은 거예요. 형이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태준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준서가 움찔했습니다. 설탕을 넣는데 왜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서 주변을 살피며 넣느냐? 어디 한번 제대로 거짓말을 해봐라. 태준은 다른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준서 앞에 흩어졌습니다. 통장 내역이다. 사고 닷새 후 내 계좌에 5천만 원. 내 아내 계좌에는 일주일 후 3천만 원. 8천만 원이야. 금고에서 사라진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과 금괴는 어디다 숨겼느냐?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비서 진술서야. 내가 그날 오전부터 회사에 안 나왔다고 했어. 점심 회의도 불참하고 오후 내내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런데 오후 5시 10분에 갑자기 민우한테 전화를 걸었지.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거짓말하면서.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있었지. 박 차장이 증언했어. 민우가 나간 1시간 뒤에 내가 골프장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멀쩡하게. 근데 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형을 유인했느냐?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돌아 준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어. 약을 타서 거짓말로 유인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금고를 털어 돈을 가져갔고 수진이한테 누명을 씌웠지. 다 내가 한 짓이야.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자백이었습니다. 제가 형한테 약을 탔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커피에 형 컵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새 알이나 넣었어요. 왜?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형이 미웠어요. 준서도 소리쳤습니다. 항상 형만 사랑받고 형만 칭찬받고 저는 평생 형 그림자였어요. 아버지 눈에 저는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질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 친형을 죽였단 말이냐? 준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회의에서 졸게 만들고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고. 그런데 전화했을 때 형이 너무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참에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그럼 회사가 제 거라고. 태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는? 형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형제니까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형 장례식 날 새벽에 훔쳤단 말이지. 네. 수진이한테 누명을 씌웠고. 네. 준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태주는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울고 있는 둘째 아들을 형을 죽인 살인자를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식은 저 하나뿐이에요. 살아있어도 너 같은 자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태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썩 나가지 못할까? 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준서가 멈춰 섰습니다.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서 최 형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네.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길 거다. 내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준서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가. 태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준서를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사흘 뒤 준서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태상건설 이사 친형 살해 혐의로 구속.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태주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과 손주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 태준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단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과 수진 그리고 최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통장 내역,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준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발적이라니요. 수면제를 준비하고 형의 컵에 타고 거짓 전화로 유인하고 금고를 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서는 친형에게 약을 투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절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준서는 2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준서가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채 다리를 절며 태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민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태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태준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태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을 주었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았으며 장난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와 하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훈이의 천식이 좋아졌고 하은이의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준은 민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태준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우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끝냈어.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냈어. 감옥에 갔어. 22년이야. 내가 받았어야 할 정의를 아버지가 대신 찾아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내 아내 명예도 되찾아줬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수진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잘 있어. 지훈이랑 하은이 둘 다 건강해졌어.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못해준 것들을 아버지가 대신 해주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비로서 내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믿어주고 사랑해줄게.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쉬어라,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석양이 태준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를 세웠으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